스윙데드입니다. 오늘 와이토크 주제는 분노 조절입니다. 사랑스럽고 이쁜 내 아이가 가끔 또는 너무 자주 빈번하게 짜증내고 화내고 고집부리고 그러다가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이런저런 문제 행동이 나타날 때 우리 부모님들 역시 똑같이 또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분노 조절 이 주제에서는 내 아이의 분노를 어떻게 없애줄 것인가가 아니죠. 네. 분노는 없앨 수 없어요. 또 분노 역시도 생존에 꼭 필요한 감정이기 때문에 이런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게 만들 것인가, 분노 조절 기능을 우리가 잘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분노의 원인을 좀 살펴봐야겠는데, 아이의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 이런 기질과 외부의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지시를 거부할 때, 이럴 때 나타나는 분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예. 그런데, 아이뿐만 아니고 사실 모든 인간은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지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확증 편향 또는 인지 부조화 회피 이런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어떤 신념, 기억, 예측되는 모든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그 비슷한 똑같은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와 반대되거나 새로운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영역이 바로 뇌에서 내측 전전도엽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내 생각이 중심이고 나의 어떤 세계관, 욕구, 이 중심을 통해서 늘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영역인데, 이 부분에서 뭔가 기존에 해왔던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정보, 다른 지시가 들어올 때에는 일단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강한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내측 전전두엽의 기능이 사실은 분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노라고 하면 너무 단순하게 이제 나쁜 감정이라기보다는 이 분노에도 감정의 단계가 있어요. 7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짜증은 이제 경미한 분노 상태. 다음 두 번째는 불쾌감이나 역겨움입니다. 이건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분노, 경멸, 혐오가 좀 결합된 이런 감정이 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이제 짜증 섞인 초조입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될 때 발생을 하게 되거나, 또는 누군가 나를 강하게 통제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는 일을 방해받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 짜증 섞인 초조죠.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분개, 억울함입니다. 이 감정은 부당한 대우, 차별, 억울한 상황,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돼? 왜 나는 못 놀아? 왜 이걸 내가 못 먹어? 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상황에 대한 분노인데, 이제 이런 부분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5번째가 격분입니다. 격분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강렬한 분노예요. 그래서 대부분 요 감정 상태에서 이제 신체적 폭력, 파괴, 이런 외부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이제 5번째 격분이라는 감정 단계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이제 원한과 복수심인데, 이러한 격분이라는 분노라는 감정이 지속적으로 좀 오래, 과거 또는 어제, 전에 있었던 분노 상황이 여전히 계속 이어지거나 또 계속 유지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단계의 감정이 적개심입니다. 적개심은 공격적인 태도와 적대감이 포함되어서 지속적으로 어떤 특정 대상이나 집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 마지막 7번째 분노에서의 적개심이란 감정이죠. 네. 이런 분노라는 감정,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분노하면 뇌에서 떠오르는 영역이 있죠. 편도체입니다. 편도체. 편도체는 외부의 위협 신호를 딱 감지를 합니다. 그럼 바로 즉각적으로 공포나 분노 반응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죠. 하지만 편도체가 이렇게
공포, 분노 반응을 발생을 하지만 전전두엽 또는 전두엽이 이 상황을 분석을 해서 화를 낼 만한 상황이야, 불안한 상황이야, 위협적인 상황이야, 아니야? 라는 걸 판단해서 편도체를 조절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감정 상태라고 한다면 편도체의 감정 반응을 전두엽이 적절하게 잘 조절하고 있는 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제 자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전두엽이 편도체를 조절하지 못하는구나.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도체와 전두엽이 일을 잘 하면 됩니다. 즉 전두엽이 편도체를 잘 조절하면 되는데 그림에 이제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영역들에서 뭐냐면 이 편도체 전두엽뿐만 아니고 뇌에서의 대부분의 중요 부위, 감정을 처리하는 부위들이 있는데 이 부위에 신경 조절 물질, 도파민이 얼마큼 분비가 잘 되거나 뭐 수용하거나 흡수가 잘 되느냐, 도파민의 역할에 따라서 이런 감정을 주도하고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들이 얼만큼 잘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큰 어떤 도파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영역을 좀 살펴보자면 측자획이라는 부분에 도파민이 잘 분비가 된다면 보상이나 동기 쾌방 이런 중독 관련된 어떤 기능이 발현을 잘 할 것이고 전두엽에 이 도파민이 전달이 잘 되면 계획, 의사결정, 주의 집중, 뭐 충동 조절 이런 어떤 역할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조체에 도파민 분비가 잘 된다면 운동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뇌하수체 전엽에 이런 도파민 분비가 잘 된다면 호르몬 조절에도 좋은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분노, 공포, 불안, 자 이런 편도체의 기능을 전두엽이 잘 조절을 한다 못한다 이런 기능들을 조절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신경 조절 물질인 도파민의 기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자 이 도파민이 잘 분비가 되면 뭐 사실 분노 조절이 잘 될 수 있게끔 전두엽과 편도체가 잘 일할 수 있게끔 도파민이 충분히 마치 자동차의 연료처럼 잘 이렇게 분비가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도파민 시스템의 불균형이 일어날 때 불균형이라는 건 너무 과잉 활성되거나 저활성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 보였듯이 도파민 분비는 각성 중추, 우리 뇌가 깨어 있는 수준, 뭐 졸립거나 또 집중하거나 하는 이런 각성 중추인 복측피계 영역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여기서 얼만큼 분비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또 도파민 흡수는 여러 가지 뇌 영역, 도파민이 닿는 이 부분들 영역에서 도파민을 잘 얼만큼 수용을 적절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도파민의 분비와 흡수에 있어서 균형 있게 잘 조절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도파민의 어떤 분비와 흡수가 바로 분노 조절과 매우 큰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도파민을 분비하는 부위가 바로 이제 각성이라는 부위인데 각성 조절하는 부위는 뭐 망상체 그물체라고 해서 이 부위 각성 조절 기능이 또 도파민의 분비에 관여를 매우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스윙데디 블로그에 보면 각성과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 따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하나씩 도파민이 과잉 활성되거나 또 반대로 저활성될 때를 좀 잠깐 살펴볼게요. 도파민 분비가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당연히 도파민 수용체에서 또 과도하게 같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도파민 과잉 활성에 대한 결과가 편도체를 포함한 변형계에서 감정 과민이 일어납니다. 또는 충동적인 반응이 증가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도파민이 과하게 과잉 활성이 되면 편도체가 과하게 일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두엽이 편도체를 조절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당연히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분노 폭발, 공격성이 증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도파민이 저활성될 때, 이 얘기는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거나 수용체의 활성도가 낮아서 분비가 줄거나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덜 받아들이게 되면 도파민 신호 전달이 부족한 상태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전전두엽의 도파민이 저활성이 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운동이 둔화되거나 감정 무기력증이 떨어져. 결국에는 분노 조절에 있어서 전전두엽의 도파민이 저하가 되면 편도체에서의 어떤 충동적인 분노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파민의 균형이 바로 분노나 감정 조절에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좀 더 이제 대상을 우리 이제 발달장애와 관련해서 느린 친구들의 분노에 대해 조금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이제 왜 얘가 화를 내지? 분노의 원인이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가장 우리가 알려진 원인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변화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죠. 예. 그래서 내 생각대로 예측대로 갑자기 사람 상황 장소가 바뀌었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이 불안이 분노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감각적으로도 놀랄 만한 소리, 또 불안한, 또 깜짝, 내가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런 어떤 소리, 빛, 냄새 등과 감각적인 자극이 또 분노를 유발할 수 있겠죠. 또 언어적인 표현, 아이가 아직 표현이 어렵거나 언어적 기능이 좀 아직은 발달이 덜 되었을 때는 표현이 어려워서 감정이 쌓이다 보고 분노로 나타날 경우가 있겠죠. 또는 또 일반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이 무시되었을 때 바로 이런 분노가 나타나기도 하죠. 또 근데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이유 없는 분노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유. 얘 왜 화를 내는 거야? 네, 이 부분은 각성 기능과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자다가 깼을 때 각성이 쭉 올라가죠. 깰 때 이 조절이 잘 안 되면 굉장히 괴로운 경우가 있어요. 또 잠들 때도 마찬가지고, 또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각성 관련돼서 각성 조절이 어려워서 분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사회 정서적 조절,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행동 중에 이제 분노와 관련돼서 발달장애와 분노의 연관성, 그래서 뇌에서의 OFC 회로가 있어요. OFC는 안화전두엽 회로인데, 이 전두엽 쪽에 있는 안화전두엽이 어떤 회로를 형성하는데, 편도체화 회로를 형성하거나 뭐 측자핵, 섬엽, 뭐 이런 다양한 OFC 회로가 이 발달장애에 매우 관련이 크다. 발달장애에 있어서 이 사회성이나 감정 조절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뭐 OFC 안화전두엽이 편도체와 연결에 이상이 됐다. 그러면 상황에 맞지 않는 반응, 감정 반응, 갑자기 화를 내거나 또는 눈 맞춤 회피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섬엽과 OFC 회로가 잘 연결이 잘 안 될 때, 활성화가 덜 될 때에는 공감적인 어떤 사회적 공감의 결여, 사회적 거리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보일 수 있고, 측자핵과 연결된 부분은 사회적 보상에 대한 둔감, 또 전측 대상해와 OFC 연결이 좀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복적인 상동 행동이나 고집스러운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편도체만 살펴보자면 이런 연구가 있어요. 편도체의 크기가 크냐 작냐, 부피가 편도체가 크면 클수록, 즉 편도체 안에 많은 기억이 저장되어 있을수록 사회성이 좋고 감정, 정서지능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반면에 편도체가 좀 부피가 작은 경우엔 기억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단순한 감정 반응, 매우 빠르고 단순한 감정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 연구에서 부피가 좀 대부분 작다.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 불안이라는 부분이 바로 분노로 표출되는 매우 단순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전두엽이 편도체를 통제를 잘 못하는구나, 또는 전두엽과 편도체 이 도파민 분비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편도체 안에서의 기억, 편도체의 크기가 작고 그 기억이 별로 없을수록 바로 이런 분노라는 매우 즉각적이고 단순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얘가 불안한 건가 아니면 화내는 건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이 바로 분노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제를 한번 정리를 또 하겠습니다. 네, 분노, 편도체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전두엽, 그리고 이 편도체와 전두엽이든 모든 감정을 처리하는 이 뇌 영역의 도파민의 분비에 따라서 활성화, 저활성화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조절이 되냐 안 되냐에서, 그러면 이 편도체 자체에서도 보니까 편도체에 어떤 기억이 있고 편도체 기능을 통해서도 분노 조절이 잘 되냐 안 되냐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편도체에 무엇을 기억시킬 것인가, 여기에 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돼요. 약을 먹든 행동을 통제하든 일시적으로 그 행동이 잠깐 멈출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분노가 조절되기 위해서는 편도체에 어떤 기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이제 정서지능이 좀 좋냐 나쁘냐라고 좀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편도체엔 감정 회복의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복잡한 어떤 다양한 감정 회복이 아니고 너무 단순한 감정 회복. 그림에 있지만 공을 던져서 맞추냐 못 맞추냐라는 단순한 과제 활동에서 계속 안 되고 실패하고 이런 좌절이 반복되고 스트레스 분노가 생기지만 또 몇 번 하다 보면 우연히 또는 조절을 잘해서 성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작은 성공에 대한 경험을 자주 쌓으면 편도체의 감정 회복의 기억이 또 이 분노 조절에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분노 조절에 대한 감정 코칭,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솔루션을 좀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서 인식 훈련입니다. 그림에 있지만 감정 카드를 사용해서 표정이나 그림 등을 사용해서 감정에 이름을 붙이거나 특정 상황별로 이 감정을 분류하고 또 감정 강도에 따라서 다양한 색으로 표현해서 감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하거나, 또 감정 표현 방식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 또 너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분노 상황에서 감각적인 어떤 조절, 컴다운 시킬 수 있는 소음 차단 헤드폰이나 조명을 좀 편안하게 하거나 조용한 공간, 감정이나 정서,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감각 자극을 주어서 일시적으로 감정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대한 행동을 가르칠 수도 있겠죠. 분노가 느껴질 때는 숨쉬기를 한다든지 주먹을 쥐었다 폈다, 또는 카운트나 타이머를 써서 점점 감정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이외에 어떤 사회적인 이야기나 미디어를 통해서 직접적인 감정이 조절이 안 될 때 분노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학습을 시킬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누군가 내 장난감을 가져갔어요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이 화를 낼 때 부모나 교사는 너 지금 화가 난 것 같아, 뭐뭐 때문에 속상하구나 라는 감정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이런 분노나 짜증, 안 좋은 감정이 언제 나타나는지, 왜, 또 어떻게, 이런 패턴을 잘 파악을 하거나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예측 가능한 루틴을 좀, 시간표, 알림 타이머, 시각적인 어떤 순서 이런 것들을 루틴을 제공을 해주거나, 또 분노 조절에 성공하고 잘 참았을 때 긍정적인 보상 제공을 해주는 강화 기반 행동 지도도 할 수 있겠고, 그 외에 다양한 감정 코칭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또 많이 나와 있죠. 네.
하지만 가장 강력한, 가장 큰 솔루션으로는 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저런 분노 조절 관련된 솔루션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또 제가 뭐 의사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 네이버나 챗 GPT에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자, 리스페리돈이라는 약물을 가장 많이 처방한다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발달장애에서 행동문제, 분노 폭발, 공격성에 이 리스페리돈이 많이 처방이 돼서 또 먹고 있죠. 네. 그래서 분노 조절에 리스페리돈이 많이 쓰인다. 그래서 심한 분노 폭발, 공격성이 반복될 때 많이 먹고 있는데, 자, 좀 더 그럼 리스페리돈에서 살짝 좀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어떤 약의 기전, 이 약이 왜 분노 조절을 하게 만들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파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페리돈은 이제 비정형 향정신성 약물로서 도파민 D2 수용체, 세로토닌 5-HT2A 수용체, 그러니까 도파민의 세로토닌의 수용체를 차단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분노 조절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주요하게 이 수용체를 차단하는 부위가 안화전두엽, 안화전전두 OFC가 되죠. 또 편도체. 우리 흔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 조절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전두엽과 편도체에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수용체를 차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스페리돈이 이제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조절을 통해서 편도체의 가활성을 억제하는 효과와 동시에 전전두엽, 특히 OFC 기능을 간접적으로 정상화시켜서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는 효과가 이제 알려져 있고, 또 이런 복용 후에 편도체의 활성도가 또 감소하고 OFC 회로의 연결성이 또 개선된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약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잘 처방을 해 주시겠지만 또 부모님들이 나름 각자 이제 찾아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자, 도파민 수용체 차단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이제 도파민이 분비되는 걸 받아들이는 어떤 부위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수용체가 D1에서 D5까지 있어요. 그 D1 계열은, 그러니까 D1, 5는 흥분성이고, D2 계열에서 D2, 3, 4는 억제성입니다. 그래서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한다. 이건 뭐냐면, 이제 특정 약물이 D2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도파민의 작용을 차단한다는 의미죠. 그림을 좀 보면, 그림에서 수용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가 됐을 때 수용체와 약물이 결합을 해서 도파민이 전달되지 않도록 이런 신호 전달이 억제되어서 과잉된 도파민 과잉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전달이 안 되도록 도파민 차단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약 얘기가 나온 김에 뭐 좀 더 이제 살펴보자면 1세대 약물 할리페리돌 같은 경우에는 D2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2세대 약물 리스페리돈은 D2와 이제 아까 세로토닌 수용체를 차단하고, 클로자핀 같은 경우는 약한 D2를 차단하고 다양한 수용체에 작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우리가 감기약을 먹어도 항상 부작용이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런 도파민 수용체가 차단되었을 때에 좀 나오는 그로 인한 부작용 또는 그로 인한 증상들이 있어요. 뇌 부위별로 좀 살펴보자면, 측자핵의 도파민 분비가 차단이 되게 되면 쾌락 저하, 무감증, 무쾌감증, 동기나 보상이 떨어져. 어떤 보상 동기가 떨어지게 되고, 선조체의 도파민 분비가 차단이 되게 되면 이제 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전전두엽의 도파민 분비가 차단되면 감정이나 인지적인 부분에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또 변형계 쪽에서의 도파민 분비가 차단이 되면 이제 현실 감각이 떨어지거나 감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이 중에 제가 뭐 약이 부작용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도파민 차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좀 차단이 되면
일단 감정 조절 잘 되고 분노 조절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OFC 기능의 조절 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만 보지만 사실 뇌가 분노 조절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OFC 회로가 안환의 즉 전전두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OFC 회로의 핵심이 뭐냐면 보상 회로예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이런 보상 회로가 직접적인 학습 회로와 매우 거의 학습 회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상 회로가 같이 억제가 될 경우에는 학습이나 당연히 분노 조절에도 어려움이 있고 동기와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보상 행동, 보상 회로, 보상 행동과 보상 회로에 조금 보면, 자, 보상 행동은 도파민과 뭐 거의 도파민이 보상 행동을 만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한 그런 욕구와 관련된 모든 이 보상 행동들은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면 그 행동을 계속 하게끔 뭐 전전두엽에서 계속 명령을 내려요. 이 도파민 분비가 많아지면. 하지만 이 행동은 더 이상 하면 안 돼. 스탑. 뭐 글루타메이트가 또 많아지면 또 행동을 멈추게 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도체에서 어떤 기억이라는 부분들이 전전두 피질의 전달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이 보상 회로가 잘 돌기 위해서는 이 도파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도파민이 억제, 뭐 수용체를 차단할 경우에는 이런 기능도 같이 억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상 회로, 분노 회로 이 부분들이 직접적인 학습 회로와 매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뭐 게임에서 지거나 막 화가 났어요. 이럴 때에 이런 부분에서 무시를 당해요. 대신에 다른 또 행동을 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게 얻어져요. 그럼 그러한 어떤 학습 회로가 또 돌겠고 반대로 내가 너무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화내고 짜증내고 집어 던졌는데 내가 원하는 게 얻어져요. 또 그로 인해서 또 보상 회로가 작동을 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상 회로는 학습 회로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파민의 분비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또 같은 결론입니다. 네. 도파민뿐만 아니고 그렇죠.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이런 신경 조절 물질이라는 부분이 꼭 약에 의해서 강력하게 조절이 되긴 하지만 운동과도 매우 연관이 있고 운동을 통해서도 이런 신경 조절 물질이 잘 조절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조금 아는 얘기 좀 살펴보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도파민 분비가 잘 돼서 행복, 동기부여,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세로토닌은 기분 조절, 수면, 식욕에 영향을 미치고 노르에프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각성, 주의, 집중력에 매우 큰 관련이 있죠. 또 BDNF 뇌에서의 어떤 뇌세포의 생존, 성장 그래서 인지 기능에 매우 큰 인지 능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을 하면 이런 신경 조절 물질을 통해서 뇌 기능이 좋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 중에서도 도파민만 또 따로 딱 떼놓고 생각해 본다면 도파민 분비는 이제 각성 중추에서 흑질 거기서 도파민 분비가 나오죠. 특히나 유산소 운동이 도파민 방출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도파민 D2 수용체의 민감성을 증가시키죠. 예. 물론 약을 통해서 적절히 차단하고 수용하고 이런 부분 조절될 수 있겠지만 운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용체의 민감성을 증가시켜서 장기적으로 자기 기분 조절, 감정 조절에 분노 조절에 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세로토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운동 흥분성을 조절하게 됩니다. 특히나 근긴장도 조절에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 수용체 활성화가 바로 근긴장 자세 유지를 통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좀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사실 운동을 하면 뇌 전체에 다 도움이 되죠. 그런데
도파민의 수용체별로 도움되는 운동을 따로 분류한 이런 연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 꼭 뭐 이게 맞다는 아닌데 한번 재미로 한번 봤습니다. 도파민 수용체 D1은 이제 걷기, 달리기, 수영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가 잘 된다. 또 도파민 D2는 반복적인 리듬 운동, 자전거, 댄스, 줄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성화가 잘 되고, D3는 즐거움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는 야외 활동이나 팀 스포츠를 통해서 이 D3가 활성화가 잘 되고, D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행이나 감정 조절이 잘 이제 필요한 요가나 태극권, 필라테스가 이제 D4에 활성화를 시키고, 또 D5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 학습 기능이 매우 이제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무술, 뭐 복합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 D5에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운동을 하면 뭐 도파민 전체에 다 영향을 주고 우리 뇌에서 알아서 운동을 하면 조절할 수 있는 또 민감도나 조절 기능이 좋아지겠죠. 네. 제가 가장 이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 중에 이제 등산을 제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운동 스포츠들도 있겠지만 등산을 하게 되면 이제 각성중추 흑질에서 도파민 분비가 되어서 선제체로 계속 분비가 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또 오전 오후 내내 장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근육을 사용하게 됐을 때 이 도파민의 뭐 수용체든 분비든 간에 이 기능이 지속적으로 오래 분비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어떤 그 운동보다 꽤 오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등산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뭐 왼쪽 그림 보면 그 지도인데요. 예. 여러 가지 대구에서 이제 발달센터를 검색하면 여기저기 나온 물론 저희 센터도 있긴 한데 그래서 뭐 분노 조절, 뭐 주의 집중, 각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치료실들을 많이 다닐 것이냐 아니면 산으로 갈 것이냐 예. 고민이죠. 뭐 하지만 또 우리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 종일 매일 놀고 운동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예, 안타깝지만 다만 굳이 산에 가야 한다라면 이런저런 이유로 신경 조절 물질, 도파민, 그게 어떤 OFC 회로, 그래서 뭐 감정, 정서, 분노 조절 이런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선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하나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분노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딱 그 중에 하나는 운동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 하단에 운동을 열심히 하면 자 위로 도파민으로 가거나 또 정서지능 쪽으로 가죠. 운동하면 도파민 분비가 잘 돼서 신경 조절 물질 이게 바로 영향을 줘서 OFC를 활성화를 시켜서 분노 조절을 하게 하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면 주의 집중이 잘 되거나 또 실행 기능이 좋아져서 정서 지능이 좋아지죠. 그로 인해서 보상 행동이 또 강화가 되면 학습이 좋아지면서 분노 조절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흐름이 있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뭐 이런저런 뭐 약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뭐 일반적인 솔루션에서 뭐 감정 훈련도 있고 행동적인 요법도 있긴 하지만 한 3가지 키워드만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 아이의 지능 말고 정서 지능이 아직은 발달이 덜 돼서 분노 조절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정서 지능을 높여주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편도체에 무엇을 기억시킬 것인가, 또 OFC 회로, 아이가 아직 보상 회로, 학습 회로에 있어서 아직은 좀 그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분노 조절이 어려운가라고 원인을 좀 생각해보고 그로 인한 솔루션들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윙데디 와이토크 주제 분노 조절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